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위켄드 에디션을 조금 바꿔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조금 바꿔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못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미국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제가 어떤 형태로 이 위켄드 에디션을 준비했냐면은 한 주일에 날마다 한 시간씩 방송을 한다는 게 전부 방송 원고를 써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손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일 테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하루 방송분이 끝나면은 쌓입니다. 종이가 아주 두터워요. 어, 어떤 때는 키워드를 적어서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자료만 그 취합을 해서 하는 때도 있는데 요즘은 하나의 이슈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2분 정도를 말씀드려야지 된다면 너무나 많이 그 참고해야지 될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만 프린트아웃 해야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거의 이제 이렇게 줄만 쳐놓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도 많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대강 그 보면서 하는 것도 어, 방송하다 보면은 그 방송하는 사람 마음가짐도 있고 해서요. 좀 불편한 때가 많은데 저는 한국어로 방송을 하는데 자료 자체는 영어이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걸 다시 한국말로 옮겨서 하고 하느라고 좀 실수가 많고 그런데 이 위켄드 에디션을 준비할 때는 그 모든 자료들을 모아뒀다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 정리를 합니다. 방송한 것을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좀 바꿨어요. 제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헤드라인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뉴스가 이번 주에 탑 뉴스였는지가 쭉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했었던 자료를 이제 꼼꼼히 충실히 한다고 ABC로 한다고 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애드된 내용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드리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을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싹 바꿔서 어제부터는 그 큰 흐름 자체는 이번 주에 이러한 것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리되 오히려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원래의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까지도 가능하다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템 자체는 연결되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당연히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러시아도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개발도 안 하기로 했다가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그러면 뭐 미국이 뭐 한국에 배치해도 될 수도 있고 괌이나 이런 데 배치해서 아주 좋은 거네. 절묘한 한수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그분들이 바라보는 원하는 쪽에선 그럴 수 있지만 재앙인 겁니다. 무기를 계속 서로 만든다는 게 뭐가 좋은 해결책이겠어요. 전쟁이냐 평화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냐 평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무기를 만들고 여차하면 배치를 하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평화 쪽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있다는 그 이슈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연방정부 문을 닫는다면 그것을 막겠다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미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후보가 나오는데 뭐 가장 포커스를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지는 그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은 미국에서 왜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이 부분은 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해드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월요일에 그 뉴스 문 열자마자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질 이슈들도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미국이 그리고 있는 남미에 관한 그런 미국의 파워 게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방송을 늘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한 1분 정도 이 베네수엘라를 앞에 정리를 해드리고,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개입을 할까, 분명한 개입이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1958년부터 우고 차베스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차피 그 민주주의적인 것, 그 독재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이 복합된 형태거든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국가이기도 했고, 3당 체제에서 2당 체제로 나누면서, 다만 그 권력들이 이제 군이 중심이 돼서 국영기업에도 한 2,000명 장군이 다 모든 것을 휘두르고, 그 밖에 광산, 그 모든 노른자위를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우고 차베스도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서 58년도에 민주주의로 시작을 해서 이 같은 과정에서 부패도 있고, 특히 우고 차베스 때는 미국이 우고 차베스를 내리려고 반미, 그래서 이제 쿠데타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더 우고 차베스는 반미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오일값 같은 것을 내려보려고요. 꼭 베네수엘라만 겨냥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이 러시아도 생각하고 이란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오일값을 내리고, 이 부정부패하고 군과 뭐 심지어 경찰도 그 어떤 그 힘을 못 쓰는 때 자경단 비슷하게 이제 권력의 어떤 그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그 조직이 그 등장하고, 그 조직이 또 돈과 힘을 갖게 되고, 차베스가 숨지고, 차베스의 지금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딱 권력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잘 보이려고 오일값을 아주 오일을 많이 생산하고 오일값을 낮췄고, 그 사이에 미국은 이미 트럼프 이전에 셰일 가스를 그 시추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쉘 오일 가스 같은 것도 생산하고 하니까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덜 의존하게 됐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오일 같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고 국회의장, 그 젊은 그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자산도 동결하고, 뭐 오일을 미국이 그 러시아에서부터 수입을 하더라도 마두로 대통령도 미국이 밉지만 뭐 수출을 영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오일 회사, 그 부정부패한 그 오일 그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과 미국의 또 오일 기업과에는 역시 또 여러 가지 그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너무 못 먹게 되니까 이제는 그 헝거가 앵거가 된 그 베네수엘라 국민 80%가 현재 그 마두로 대통령을 싫어하고, 이 대통령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레바논이라든가 헤즈볼라 이런 데 마약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국민들이 옆 나라로 못 살겠다 하면서 한 3,200만 명 국민 가운데서 3천만 명 정도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으면 다 피신을 해서 가버리고,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자경단 비슷한 그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콜렉티브들이 그야말로 뭐 사람들을
때려잡고 이런 상황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마두로 갖고는 안 되겠어 하고는 구아이도 이 국회의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래서 금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도 이 그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미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를 입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중동에 마약이 들어가면 테러와의 전쟁에 또 무엇이 들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유럽연합에서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가 되고 오늘 현재 군에서 한 사람의 해군인가요? 공군인가요? 공군 장교인가요? 공군인가요? 아무튼 한 사람이 그 현지에서도 나는 마두로가 아니다 더 이상 했고 미국의 이 대사관에 나와 있는 군인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겠소 하는 그 국회의장은 군인들을 잘 이제 구스르고 있고요. 이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가 그 혁명 자체가 볼리베리안 그 레볼루션 이게 이제 우고 차베스 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혁명 이름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완전한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혁명 이름 자체가 그 시몬 볼리바라고 1800년도요. 19세기에 그 베네수엘라 장군이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그 혁명을 유도했던 그 리더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볼리베리안 그 레볼루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그 특별한 완전한 쿠바와도 좀 베네수엘라가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일이 많고 땅이 비옥하기는 하나 우고 차베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두로 등등이 정치도 잘못했고 오일값도 내려가도록 미국도 조작을 했고 또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국민들이 뭐 불과 얼마 전에 $10,000였으면 지금 15센트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로 굶으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그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는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또 뭐 터키, 그리고 뭐 남미에서 이제 몇 군데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의 경우는 아주 오랜 동안 뭐 600억 달러 정도를 지난 20년 동안 그 베네수엘라에 융자를 줬고 기름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오일로. 러시아도 굉장히 많은 오일, 그러니까 무기를 주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 돈을 빌려준 것을 러시아도 오일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오일 생산량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뭐 줄어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베네수엘라에서 대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미국은 그럼 왜 베네수엘라에게 이 시점에 그렇게 되는가? 이게 베네수엘라 하나만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쿠바와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지 돼요.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그 과거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베네수엘라 쿠바 전문가를 불러서 이 쿠바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잘 지내보자 하고 뭐 외교 협박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가고 쿠바 쪽에 가고 하바나에 가고 했었던 뭐 문 닫았던 거 다시 열고 서로 연락사무소 같은 거 설치하고 또 제재도 풀어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거의 그 중요한 모든 것을 깨버리기 위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바마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쿠바 사태 이후에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고 완전 적처럼 뭐 카스트로 그 형제 때에 정말 오래된 시간이죠. 거의 60년 동안 그렇게 해보고 제재도 해봤지만 오바마가 한 얘기가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쿠바와 문을 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쿠바 같은 나라는 북한도 좀 비슷합니다. 밖에서 압박을 하면 할수록 제재를 하면 할수록 더 안에서 똘똘 뭉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구조나 지도자의 그런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리스마적인 집권 형태 때문에 그래서 쿠바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바마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 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그 전문가에게 그 사람이 이제 페르난도 컬츠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민간에서도 일하고 했어요. 쿠바 관계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쿠바의 그 오바마가 잘해보려는 정책을 망가뜨리고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컬츠 씨가 쿠바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베네수엘라랑 같이 여기는 묶여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해를 주면 쿠바가 해가 되고 쿠바를 해를 주면 베네수엘라가 해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은근히 이 사람이 자신의 심지를 뚝심 있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존 볼튼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뭐 이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존 볼튼은 악의 축이 아니라 새 국가니까 엑시스 오브 이블이 아니라 트로이카 오브 티라니 정말 폭군 폭정의 트로이카가 니카라과, 쿠바, 또 이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트로이카는 완전히 짓밟히고 말 것이다. 이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인 겁니다. 볼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쿠바를 뭐 이미 쿠바와 절연을 다시 시작을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잘해보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새로 만들기. 요즘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주 극단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브라질의 새로운 리더라든가, 뭐 콜롬비아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조금 우파 쪽으로 바뀌는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오바마의 치적 같은 것도 없앨 겸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함께 눌러보자.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미 감정을 누르려면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같이 해야지 된다. 쿠바는 뭐 요즘 반미 감정이 오바마 임기 말기에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뭐 대통령을 지금 국회의장이 계속 할지 또 선거를 치러도 그가 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재 이런 것을 끝내고 나서 아마 곧 또 쿠바에 대해서도 더 강한 제재가 오고 그 다음은 이제 니카라과까지 가면서 콜롬비아라든가 브라질 이런 아주 우파적이고 브라질 대통령은 심지어 필리핀 대통령에도 조금 비유되기도 하는데 선거 유세할 때도 뭐 누구를 총 쏘는 식으로 브라질을 총 함부로 쏠 수 있는 나라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그 국민이 그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 브라질의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국민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후에 알게 될 테고 그런 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해서 하바나와 카라카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도 끊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시리아에서 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많이 펼쳐지도록 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베네수엘라에서 이 러시아가 원치 않는 식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번 주에 푸틴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것 확 풀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스크바와 중국의 베이징과 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 베네수엘라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쿠바도 망가뜨리고 싶고 베네수엘라도 망가뜨리고 싶은데 쿠바는 별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많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오바마 시대 때 문을 열어놨고 여러 세계 나라들도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라든가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쿠바와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요. 특히 그 비즈니스를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에 형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취임하고 이틀째 어떻게 하면 그 쿠바 그걸 망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베네수엘라랑 같이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조언을 듣고 제일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두로의 그 부통령, 마두로 부통령의 자산을 그 동결해 버리는 것 이런 것부터 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올해 1월 22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그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겠다. 마두로 갈아치우자 이런 시위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대통령이 딱 정권 교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할 생각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티브 비건 그 북한 그 대북 그 대표가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할 것을 딱 그 준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다 하고 그 선언을 한 후안 그 구아이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워싱턴은 당신을 지지하겠다 하니까 이 구아이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내가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헌법상에 따르면 여러 가지 뭐 마두로가 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하겠다. 35살밖에 안 됐고 다른 중진 야당 그 대표들이 마두로에 의해서 가택연금 됐거나 다른 나라에 이제 피신 갔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데 쿠바에서 무슨 정보 관계라던가 이런 것은 그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미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인데 유일하게 이제 캐시의 돈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오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꽉 그 묶어두고 그 사이에 쿠바에 대해서는 그 오바마 때에 오바마 때 그 이전부터 풀어줬어요.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가 96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도 쿠바와 가까운 이 플로리다 이런 주에는 쿠바에서 카스트로 정권이 싫다고 이제 피신해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스트로 정권이 이제 사람들의 그 뭐 땅도 뺏고 뭐 이런 자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카스트로 자신네 조국인 쿠바 정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험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에서도 뭔가를 호메이니 이후에 본인들이 해피하지 않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요.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적대 정책을 쓴다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 법원에 쿠바가 자신들의 자산을 몰수했다 해서 그 고소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쿠바에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못하도록 동결을 하고 막을 수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뭐 쿠바에 관광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요. 그 전에 아름아름. 그리고 오바마 임기 말기에는 또 많은 그 교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골프 코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 쿠바에 투자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 같은 것을 동결하는 그 목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공을 한다면 좋은데,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역시 미국도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아, 러시아가 지금 그 주변 국가들의 뭐 침공을 한다 하고, 비난을 하더니 결국은 미국이 자신의 백야드에 그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원하는 대통령을 세워놓고 맘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네. 뭐 이런 실패한다면 또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남미에 대한 그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어제 정규 방송에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나서 러시아가 입장을 밝혔는데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그 탈퇴를 하겠다. 미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 IRT, INT라고 해도 되겠네요. IRNT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그 30년 동안 냉전 시대에 이 냉전을 조금 그 핵전쟁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조약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기 컨트롤, 그 무기 감축의 아주 그 큰 축인데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0일에 탈퇴할 뜻을 밝혔었고 러시아가 속인다. 말하자면 이제 일정 거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개발도 안 하고 발사도 안 하고 지상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과 이 러시아가 안 하기로 한 건데 오늘 그 러시아가 얘기하기는 정말 미국 웃기는 나라다. 이것을 그 본인들이 발표하기 전부터 무슨 사진까지 다 보여주던데요.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그 애리조나 투산에 가면은 미국의 미사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미사일 만드는 그 공장에 그 활동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위성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왜 미국이 그 핵무기가 1900 뭐 몇십 년도보다도 지금 더 적어 많이 만들어야지 그때 1960년대 수준으로 해 이런 좀 무지한 말을 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면 무엇 하나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줄여가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같은 무기 그 감축 프로그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부터도 그 미사일 공장에서는 이미 그 미국의 그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그 탈퇴 6개월 시한이 있었거든요. 서로 미국이 주장하기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반 사항을 고치고 6개월 안에 다시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위반한 게 뭐가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약 자체는 지상에서의 그 발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러시아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함대라든가 배라든가 비행기 안에 뭐 탑재돼 있고 하지 지상에 있는 것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대치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핵위협이 있는 걸 갖고 그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그 단순한 기쁨의 표현 같다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이 조약이 설치되기 전에 그때 이제 유로 미사일 사태라고 했었죠. 구소련이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배치를 쭉 하고 그러자 이제 미국이 나토 국가 그런 국가에도 또 핵미사일을 배치를 이제 쫙 해주고 이게 이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였는데요. 그때 이제 구소련은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SS-20를 배치하고 아주 뭐 정교한 미사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타격이 가능한 이것을 딱 뭐 배치하고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됐으니까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그 러시아의 이러한 것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고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뭐 해저 잠수함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중거리 미사일은 안 했어요. 만약에 그 구소련이 유럽을 SS-20로 공격을 한다면 미국도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과 뭐 러시아도 조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제 위축되기도 했고요.
그 상태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소련이 코스를 바꾸게 하려고 이제 미국도 뭐 그때 이제 뭐 그 펄싱 2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것, 그 새로운 지상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을 유럽에 막 배치하면서 소련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10분 안에 그 모스크바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분 안에 도착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판단을 내리고 뭐하고 대피하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해서 이제 소련의 지도층이 전전긍긍하고 유럽에서는 뭐 반핵 시위가 그 당시에 대단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중거리 그 핵전력 조약 이 조약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탈퇴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러시아도 우리도 탈퇴하고 우리 개발하겠어. 단 미국이 그 같은 우리가 지금 위성으로 미국의 애리조나 투싼에 보니까 개발을 이미 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주장을 했고, 또 다수당이던 공화당에서 그 같은 중거리 미사일 개발 지원금을 많이 늘려줬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주장은 러시아의 주장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와서 구소련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서로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한 300에서 3,300마일 킬로미터로는 이제 뭐 5,000킬로미터가 넘나요? 그 정도 중거리 정도 되는 것은 아예 우리가 없애버리자 해서 없앴어요. 미국이 뭐 한 600개 이상, 구소련이 더 많았어요. 반 이상, 아니 반이 아니라 배 이상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속이고 있다.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사이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조약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맺어진 건데, 중국은 그때는 70년대, 80년대니까 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었던 때고, 이 같은 뭐 요즘처럼 뭐 어느 나라보다도 우주에 가서 뭐 달에 가고 어떻게 하는 중국이 그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또 아주 각박한 그런 관계였었던 적도 있는데, 어찌어찌 막 위험위험 아슬아슬하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또 사이가 좀 따뜻해지게 됐고 해서 중국은 여기에 가담을 시키지 않았고, 가담할 정도의 뭐 그런 능력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도 굉장히 지금 힘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뉴 스타트 장거리요. 이 러시아와 맺은 이 조약 같은 것, 이런 오바마 시대에 맺은 뭐 서로 뭐 무기를 또 역시 줄여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미국과 2021년에 끝나는군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미국과 러시아가 또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뻔한 것 아니에요? 러시아, 미국, 중국 다 무기 경쟁한다는 겁니다. 핵무기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시아가 어떻게 답변할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한국은 뭐 크게 뭐 미국에 무엇을 뭐 한국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국 정부로서는 그다지 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괌이잖아요. 괌에 뭔가를 이제 배치할 수도 있죠. 근데 괌에 뭔가를 배치한다는 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중국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괌에 배치하는 거 별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뭐 한국에도 배치할 수 있고, 뭐 트럼프가 그걸 계산을 해서 했고 하는데, 그다지 효율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저야 뭐 이쪽 분야 전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말에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께 방송의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역시 todayus.com에 링크를 제가 방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전쟁 위협이 높아진다는 거죠.
핵전쟁 위협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러시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중거리 미사일 그 어떤 그 조약에는 그게 지상발이지 우리가 어디 지상에서 그런 걸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을 잘 봐야지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조약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있더라도 뭐 그 배와 비행기에 실었지 언제 땅에다가 배치를 했느냐? 우리가 뭘 위반했어? 너희가 이 조약 탈퇴하기도 전에 그 애리조나 투싼에서 중거리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미국 너희가 우리를 속인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다, 베네수엘라다, 또 러시아 스캔들이다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벌써 뭐 2월 며칠 지났으니까 2월 15일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뉴욕타임스 가짜뉴스라고 하면서도요 중요한 때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만큼 뉴욕타임스가 영향력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팍스에는 자주 나와요. 그러나 팍스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과격하고 선동적이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뭔가 그 여론을 형성을 해야지 될 그런 때에 준비하지 않은 채 툭 그 방송 도중에 생방송 도중에 전화 걸어서 전화 인터뷰하는 게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준비하고 이제 앉아서 제대로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공화당이 그 민주당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또다시 그 벽 짓는 비용을 민주당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예산안에 넣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연방정부를 또 폐쇄시킬 뜻도 있다 하니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화요일에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공화당에서 볼 때 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정치인으로서나 인간적으로나 존경해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꼼짝 못했던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도 폐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점에 해서 계속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눈여겨봐지는 거고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해 나갈 것인가, 드라이브를 당할 것인가, 국내에서 이 정도로 코너에 몰렸는데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혼은 하지 않았다, 아직. 그런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뭐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세계의 경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그 좀 리더가 그 자유세계의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 뜻에 반대되는 것을 민주공화가 합쳐가지고 딱 이 미치 매코넬이 주도해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뭐 연방정부를 또 폐쇄하면 그것도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은 뭐 잘 거론되지 않지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조차 딱 이건 아니겠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 가고 있는 정책이 나쁜 정책인데 내가 계속 국가를 위해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지 하고 사임을 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사퇴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는 연방정부 폐쇄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완전히 그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시사만평은요. 낸시 펠로시 그 여자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링 위에서 곤트 글로브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는 별로 힘도 쓰지 않고요.
권투 글러브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손을 아래로 내려놓고 있어요. 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두 개도 아닌 여러 개의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는 그것으로 낸시 펠로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막 때리는 거예요. 빨간 그 장갑을 끼고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연방정부 폐쇄를 본인이 유도를 했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문 닫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것을 항복하고 다시 열고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그런 지금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크게 본인을 홍보해 왔던 것이 딜 메이킹인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공화당 정치인의 3분의 1 정도가 2020년에 우리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버려버린 건 아니에요. 언더 더 버스까지 토사구팽 해버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할 사람도 아니고요. 쉽게 당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적인 요소를 다 동원을 하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이 잃어가고 있다. 게다 대고 이제 지금 무역 이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중국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도 하고 하면서 중국도 뭐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또 정부가 압력을 넣고 뉴욕에서는 뭐 많은 그 부동산에서 중국 사람들이 팔고 손 떼고 나가고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베버리힐스 이런데. 미국도 손해인 거예요. 꼭 무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중국 돈 들어왔던 것들 때문에 손해인 것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베버리힐에서 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반대된다고 말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없었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뱅커고 거의가 이제 백인이고 하는데 기립박수를 막 쳤답니다. 부자들이 많이 갔을 텐데 부자 백인들은 그 개인을 생각할 때는 세금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또 이것은 또 공개적인 장소고 지금 모든 것이 미국에 좋지 않다.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자넷 옐런이 얘기할 때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공화당이라도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잘했어 하는 부분이 세금 감면 그리고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2명 임명한 것. 물론 본인이 뭐 임명하고 싶다고 해서 임명되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2년이 안 됐는데 2자리나 자리가 났기 때문에 보수를 그 안에다 넣어둘 수 있었고 특히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완전한 보수도 아니고 완전한 진보도 아닌 때로 이쪽에도 투표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완전히 그 브렛 캐버너라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이것을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두 가지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표받는 것 이외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중요하게 지지를 했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를 포기할 수 있어진다. 이럴 때 이제 미국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포기할 수 있어진 시점인 거예요. At this point is because he is no longer of use. 이럴 때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죠. 용도 폐기라는 토사 구팽이라는 미국의 지금 이민 정책도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제 곧 싸우기 시작할 확률이 아주 높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코리 부커 같은 경우는 대선에 출마한다고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전해드릴 만한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또 대통령이 될 만한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고 그런데 뭐 오늘 다 전해드리진 않겠어요. 오늘은 그것 빼고 차라리 한 가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마음속에 하나의 점을 남겨두지 않을 간단하게 한 가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민주당이 아니라 그 스타벅스의 CEO. 저희 방송 끝내고요. 집에도 커피 있지만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 지금 바로 앞에도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동안 저 자체도 좀 게을렀었던 그런 그 많은 그 화초들이 아주 좋게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고, 비가 일단 멈췄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제가 그 정도 사치는 할 수 있잖아요. 가끔 먹는 커피 한 잔 사 마시겠어요.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커피는 싫어해요. 너무 독해서.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에게 표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굉장히 싫어하고요.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방송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것도 한 가지 정정하겠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빌 클린턴은 꼭 이렇게 제3당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어떤 당에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불충분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러스페로가 과거에 나왔어도 돈 많은 억만장자였잖아요. 그래도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됐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라이프 네이더라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뭐 소비자 보호 운동 이런 것 하면서 나이도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뭐 공해도 있고 등등으로 자동차도 없었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표를 받았을 때는 실제로 아들 부시와 알고가 결국은 그 플로리다에서 500 몇십 표 차로 진 거잖아요. 500 몇십 표 차로 그 법원에서 판결도 하고 해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라이프 네이더가 플로리다에서 받은 표가 거의 10만 표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습니다. 97,498표였습니다. 537표 차이로 결국은 알고가 대통령을 내줬어야 됐는데, 라이프 네이더가. 그래서 민주당이 싫어하는 거죠. 이게 여차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간다면은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워드 슐츠가 여차해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과거에 이런 일을 재현한다면 해서 민주당에서는 다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3당의 후보가 나온 적이 많죠. 늘 나와요. 늘 많이 나오지만 너무 미미해서 존재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사람은 있었죠. 68년도에 뭐 조지 월러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알라바마의 그 민주당 주지사였던요. 그러나 뭐 안 됐고 등등 그랬는데, 라이프 네이더가 그 아들 부시에게 그 표를,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여했었던 2000년 선거에서는 3%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92년도 클린턴하고 아버지 부시 때는 러스페로는 19%, 제3당 후보로 가장 많은 그 표수를 받은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래도 클린턴이 이겼잖아요. 그때는. 아무튼 왜냐면 아무래도 로스페로가 클린턴과 비슷하지 이 그 부시와 비슷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3당으로는 하워드 슐츠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구조가 선거인단 이 구조에서 서포트 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주에서 이기면 선거인단 표가 뭐 어떤 주에서 30표다 하면 그 30표를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선거인단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인데, 그 3당 표, 공화당, 그 다른 당에서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에게 그 표를 선뜻 주고 뭐 막 이런 것을 뭐 후원을 해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미국은 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소속이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몇십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안 됩니다.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2%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무소속이, 무당파가 미국 유권자 가운데서. 그런데 이 그 한 뭐 30몇 % 된다고 하는 무당파가
어느 쪽에 가까운 무당파냐 해서 선거할 때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으로 투표해요. 무소속에 투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표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표인데 내 표를 왜 아무리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죽은 표에 주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죽은 표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이 무당파는 한 1%에서 10%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 절대로 하워드 슐츠는 본인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좋은 일을 해가면서도 사업을 키우고 돈도 벌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왔잖아요. 나는 특별하잖아. 그런데 나이가 몇이 넘고 몇이 넘으면 아니야. 아, 나도 저 평범한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였어. 하잖아요. 하워드 슐츠는 아직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그 동성애자, 뭐 성전환자 권리도 다 보호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 사람들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또 낙태할 권리도 있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인 거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세금을 뭐 크게 내게 너무 크게 내게 한다든지 이런 데는 또 이 사람은 그건 배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말이 맞아 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한 3%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하워드 슐츠는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랄프 노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민주당인데 버지니아주는 한 번만 그 주지사를 할 수가 있고 2017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부지사였어요. 그런데 1984년, 94, 2004, 2014, 30몇 년 전에 그 학교 의대 그 졸업 앨범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졸업 앨범에 양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 페이지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같이 또 찍은 사진도 있는데 한 사람은 KKK단 그 이렇게 깔때기 같은 하얀 그것을 전체적으로 뒤집어 썼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얼굴에 블랙 색깔을 딱 칠하고 같이 있는데 KKK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그 블랙 페이스가 바로 이 그 랄프 로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서 본인이 막 사과했어요. 너무 뭐 잘못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다가 오늘은 또 다른 말 하네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 본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댄스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도 마이클 잭슨 흉내 낸다고 뭐 친구 뭐 구두약을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이러고 다녔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졸업 앨범인데 왜 다른 사람을 넣겠어요. 근데 본인은 오늘 얘기하기는 그게 페이지 편집이 잘못된 거다. 그거 내가 아니다. 나 사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말을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원래는 그 민주당의 주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공화당 성향의 작은 매체예요. 저는 평소에 뭐 거의 보지도 않는 빅 리그 팔러틱스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졌다가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우리 당이라고 해서 감싸지 않죠. 감쌀 수도 없죠. 이게 소수인종에 대한 또 KKK단을 지지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사임해라 하고 공화당에서도 사임해라 하는데 본인은 지금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1984년이면은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수십 년 전이라면 뭘 그걸 어렸을 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1850년도 아니고 1850년이면 캘리포니아주 이제 뭐 금 찾아서 사람들 막 올 때였잖아요. 그리고 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채 클레멘타인 그게 사실은 광부의 노래인데 왜 어부의 노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850년 그때도 아니고 지금 1984년도 하이스쿨 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메디컬 스쿨 학생이었잖아요. 완전한 full grown adult예요. 완전히 성장한 성인인데 그렇게 KKK단과 같이 자신은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졸업 앨범에 그걸 내놔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일이 되면은 효율적인 주지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뭐 여러 그 정치인이 뭐 문제가 생겼다. 그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이 목포구 문제가 생겼다.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은 이렇고 뭐 당의 주장은 이렇고 뭐 보수 진보 언론의 주장은 이렇다 할 때 손혜원 의원이 당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탈당을 하겠어요? 당의 누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당이 당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탈당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날 텐데 이 사람이 주지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또 손석희 앵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저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서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내려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측에서는 끝까지 거기서 버텨서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효율성이 부분적으로 뭐 더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손석희 앵커가 했었던 그 뉴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적인 현상일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뭐 KKK단 얼굴에 검은색 구두약을 칠하고 뭐 등등 뭐 구두약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예전에는 그 마이클 잭슨 거기에는 구두약을 칠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KKK단을 지지를 하고 뭐 흑인을 비하하고 인종 그 차별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성인이었을 때 그런 주지사가 효율적으로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으로서 주지사 일을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다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고요. 이 북한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이번 주부터는 한국에 관해서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그 내용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